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지현 밸리사라고 하고요. 저희 그 메가밸리사에서 진행을 하는 동차 설명회 첫 타임을 맡게 됐습니다. 대략 한 30분, 40분 정도를 저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정도 시간 받으면 한 40분, 50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0분, 50분 정도 얘기하고 제가 첫 타임을 담당한 만큼 2차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서지적으로 그냥 공고 확인하시면은 시험 정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확인을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분들도 좀 유의미한 이야기를 들으시기 위해서는 첫 타임을 맡은 만큼 서지적인 정보들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거고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2차 시험을 시작하실 때 제 욕심은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잡고 2차 시험에 뭐 A부터 Z까지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그 강사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까라고 분담을 했고 저는 2차 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대략적으로 2차 시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2차 시험이 무엇인지 비교하겠습니다. 뭐랑? 1차 시험이랑 비교해서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 다음에 상표법 강의하는 최지환 벨리사 다른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나눠볼 겁니다. 예,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차 수험생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이건 제 소개인데 뭐 각서라고 저는 박지한 벨리사고요. 아마 1차에서부터 같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아마 몸이 좀 지쳐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은 쉬세요. 조금은 쉬시고 이제 2차가 다가온 얘기는 아니겠지만 훨씬 더 빡세실 겁니다. 훨씬 더 빡세실 거라서 쉬시고 어느 정도 재충전하는 시간은 가지시되 공부라는 게 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 페이스가 무너지지 않게 주말에 아마 쉬셨을 거고 이번 주도 조금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지시되 공부 페이스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적어도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라도 공부하시고 또 쉬신다라고 하는 게 갑자기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은 수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일주일 정도 확인하시고 2월 말 3월 초부터는 다시금 전력 질주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차 진입을 응원하고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동차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기득이라고 하는 수험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동차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아까부터 강사가 박지환이 앞에 나와서 나보고 동차라고 지칭을 하는데 동차가 뭐냐? 동차는 그냥 쉽게 생각을 했을 때는 2차 시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차 시험을 맨 처음 보는 수험생을 동차 수험생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작년에 내가 1차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다. 그래서 2차에 대한 어느 정도 경험이 있다. 근데 어쨌든 형식상 올해 처음으로 2차 시험을 대비한다. 그런 분들도 동차기는 한데 우리 수험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런 분들을 부진정 동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여기 듣고 계신 분들은 진짜 진심 어린 동차. 그러니까 진짜 2차 시험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 2차 시험이 뭔지 듣고자 하는 분들 위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을 처음 본다. 그런 수험생분들을 동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을 한 번 보고 2차 시험을 두 번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을 통상적으로 수험계에서는 기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과 싸워야 돼요. 이들과 싸워서 이겨내셔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쉽진 않겠죠. 이 방법론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이후에 2차 시험이랑 1차 시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 동차 마인드 어떻게 가셔야 되는지 잔소리를 좀 할 겁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Q&A도 준비는 해왔습니다만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다음 강사님께 맡기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2차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2월 24일 날 1차 시험을 보고 오셨죠? 그리고 이 1차 시험의 결과가 3월 27일에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 기간 역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특허법과 상표법이 1차 시험과 공통되는 과목으로 들어가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선 전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특허법 공부하실 때 법조문 공부하시고 판례 공부하셨죠?
그게 전혀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건 없고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풀이해 나가야 되는지 이 훈련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긴 새로운 내용은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민사소송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민법 정말 잘했다. 민법 정말 완벽하게 공부했고 민사소송법도 내가 자신 있다. 이거 통용될까요?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은 물론 민법이 실제법으로서 기본적인 지식을 다루는 건 맞지만 내가 민법 잘하는 거랑 민사소송법 잘하는 거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과목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2차 시험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괴롭게 하는 건 민사소송법이 될 거예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굳이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해보자면 민법과 민사소송법, 저는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양은 민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2차의 공부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양도 공부하는 방식이 훨씬 더 하드해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 취지에서 절대적인 양이 민법보다는 적지만 제 체감입니다만, 그리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공통적으로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적인 공부의 난이도는 민사소송법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민사소송법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박준영 변리사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민사소송법 어떤 마음가짐 가지셔야 되는지 뒤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 과목이 들어가죠.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은 패스 페이지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0점 이상만 맞으면은 평균 점수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2차 시험의 합격 여부는 이 세 가지 과목의 평균으로 결정한다. 그럼 여기 전략적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고득점이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 크게 공학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법학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이거는 뭐 개개인의 사정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전공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를 전공하고 있다. 회로이론 학교에서 수업 들었었고 충분히 자신 있다. 그러면은 동차 기간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로이론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내 전공을 고려하시고 내 전공이 좀 마땅치가 않다. 마땅치가 않다. 통상적으로 수험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는 공학 과목이 뭐 회로이론이라든지 유기화학이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내 전공이 조금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건설환경공학과, 토목환경공학과였는데 애매합니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법학 과목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건데 법학 과목에서는 우리 수험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건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입니다. 제가 수험 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제가 강사 생활을 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법학 과목은 디보법을 선택했어요. 디보법이 뭐 제가 이게 과목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표나 특화에 비해서는 양이 훨씬 적죠. 이거 1차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공부하는 양이 적어서 그리고 1차와의 연계성을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은 디보법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디보법만큼 많이 선택하는 게 저작권법입니다. 저작권법.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 이 과목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제가 수험생 때는 저작권법을 거의 선택을 안 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합격을 했으니까 한 8년 전이잖아요. 최근에 저작권법을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랑 또 수험생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제가 들은 겁니다. 저도 제 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게 저작권법이 디부법보다 양이 적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있는데 뭐 이거는 개인의 선택을 하시되 본인이 공학 과목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전공이 무엇인지를 고려하셔서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랑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은 철저하게 얘네들 법학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과목별로 2시간 동안 4문제 논술형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면 본질적으로 아마 제일 궁금한 거 이걸 거예요. 동차 시험 가능하냐? 가능하냐? 들으신 거 있으신가요? 동차 시험 가능한지? 동차로 합격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시겠죠? 나옵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고 제가 53기로 합격을 했는데 저의 동기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진정한 의미에서 동차가 10명 가까이 나왔어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아닌 좀 부진정이라고 통상 이야기되는 동차들까지 합치면은 한 15명 정도 가까이 나오는 것 같고 제가 합격했을 때 한 10명 내외였는데 최근에 58기, 59기, 60기 변리사님들 또 동생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한 15명, 20명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예상컨대 그 이유는
이 수험계가 계속해서 예전에 비해서 저 공부할 때보다 많이 체계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험 진입이 조금은 쉬워지고, 그리고 이 공부가 체계화되면서 시험 기간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나와요. 아마 감히 예상컨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저 확신해요.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200명이 합격하지 않습니까? 200명이 합격하고, 그러면 올해 600명이 대략 합격을 할 거고, 그리고 지난해 시험을 보고 합격하지 못한 분들이 한 500에서 600 정도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한 1100명 이상 분이 시험을 보시는데, 그 중에서 200명이 합격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동차로 합격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냥 수치적으로만 보자면은 사실 이 600명이라고 하는 올해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신 분들 중에 삼시수험생 빼고요. 삼시수험생 빼고 진짜 1차 처음 보신 분들이 뭐 수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냥 대략 잡겠습니다. 대략 한 400명 된다라고 보면은 400명 중에 한 10등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동차 시험이 가능은 하지만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모자랍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라요. 1차 시험을 2월 달에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7월 달에 2차 시험을 보죠. 대략 5개월 정도의 시험이 있어요.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고3이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고3이 되셨어요. 3월 모의고사 보죠. 3월 모의고사 보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등수가 나오나요? 배움표가 나오나요? 까먹으셨나요? 까먹으셨을 텐데 잘 알려드릴게요. 안 나왔을 거예요. 왜? 재수생들이 있으니까. 삼수생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제 고3 과정을 시작을 하는데 재수생들이 있으니까, 삼수생들이 있으니까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수능 보는 시점에 경쟁이 안 됐나요? 그것도 까먹으셨나요? 9월, 10월 되면은 경쟁이 됐죠? 재수생들이랑 고3 수험생들이랑. 왜? 실력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수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리적인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따라잡기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3월 모의고사에서는 당연히 재수생보다 안 돼요. 6월 달에도 해볼 만은 해주면 안 돼요. 한 9월 달부터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통상적으로 열심히 했다라는 전제하에. 근데 한 6월 달에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들이랑 경쟁에서 이기는 난이도가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릅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2차 시험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총 3개의 과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3개의 과목이 평균을 내서 합격선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합격선은 여기 이게 보이시나요? 자료가 이게 원래 제가 큰 폰트로 했는데, 제가 그 구두로도 말씀을 드릴게요. 60회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이죠. 합격 커트라인이 54.33이었고, 그 다음에도 52, 54, 51 대략적인 합격선은 한 50 중반으로 보입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55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의 시험이 어렵게 나오거나 채점이 조금 까다롭게 된다라고 하면 50 초반 보시고 55 정도가 합격선일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변리사 시험 1차도 준비해봤고 수능도 준비해봤는데 50점 맞는 게 어렵다고?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법학시험이죠. 특허법, 상표법, 법학시험, 논술형 시험인데, 논술형 시험은 본질적으로 100점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23년도, 22년도 보시면은 특허 민사소송법 80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때만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적어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한 명도 없어요. 법학 시험의 만점은 과목마다 이게 인간이 채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선이 있지만은 진짜 높은 점수를 받았을 때 70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 중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차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수 있는 실수가 이겁니다. 민사소송법은 내가 지금 기득이상이랑 붙어봤을 때 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느낌이 그렇잖아요. 아직 공부를 잘 안 해보셨으니까. 민사소송법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해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나보다 1년, 2년, 3년 먼저 한 사람들인데. 근데 특허상표는 나도 1차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지식의 양은 오히려 1차 시험을 막 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1차 시험 하시면서 그 아주 지엽적인 조문들, 그 짜증나는 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오셨잖아요. 2차 시험생들은 그런 거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고 절대적인 양은 내가 많아요. 근데 특허법을 잘했고 상표법도 자신 있어가지고 여기서 고득점을 맞아서 기득 이상을 따라잡아서 역전해야겠다. 가능할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냥 확률적인 측면에서, 전략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허법보다 상표법보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중심을 맞추셔야 돼요.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법에. 민사소송법이 상대적으로 양은 방대하지만 그래서 이 과목을 정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얘는 일정 수준 이상 습득을 하면은 학습을 하면은 변수가 크게 없습니다. 변수가 크게 없는 과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점수 분포도 올해가 유난히 좀 낮게 나왔는데 23년도가 유난히 낮게 나왔는데 지금 데이터가 22년도, 23년도밖에 없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민사소송법은 최고 득점이 여기서 많이 형성돼요. 이건 작년이 좀 유난히 많았던 거고 작년에 민사소송법 채점을 좀 넉넉하게 수 유난히 많이 나왔던 거고 이거는 유난히 없는 거고요. 어쨌든 70점대 이상으로 최고 득점자가 일정 분포가 나오는 과목은 민사소송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특허법 강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시험 전략을 세우실 때 항상 1월달 2월달 이렇게 달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1순위는 무조건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우선순위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그 민사소송법 구체적인 내용은 민사소송법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고 여기서는 당연히 초고득점이 나오면 좋겠죠. 초고득점이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민사소송법에서는 초고득점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기습 이상 되는 수험생들이랑 평균을 맞춘다. 이들이랑 그냥 붙어볼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민사소송법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특허나 상표는 어떨까요? 특허나 상표. 특허나 상표는 전통적으로 70점 이상은 절대 안 나옵니다. 제가 53회부터 시험을 52회 때부터 기득으로 합격을 한 입장인데 저도 통찰 합격을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52회, 53회 이렇게부터 쭉 본 입장인데 저는 특허 65점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특허 60점으로 합격을 했는데 저희 때 60점 이상 나온 사람이 6명인가 7명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60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다 60 초반이에요. 최고 득점이 제가 여태까지 많이 본 게 62점입니다. 그리고 상표는 이해 좀 유난하게 이게 60점 이상이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60점 이상 그냥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특허는 최고 득점이 거의 여기서 형성이 되고요. 상표는 거의 최고 득점이 이쪽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55점 이상, 많게는 아니다 좀 여유 있게는 51점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실 때 민사소송법을 내가 60점 이상의 득점을 맞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특허 상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선상에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특허가 조금 더 많은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 중에는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공부하실 때 좀 잘 맞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특허든 상표든. 그래서 특허나 상표 중에 여러분들이 잘 맞는 과목을 공격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특허 같은 경우에 상표 같은 경우에는 한 과목은 내가 기득 이상이랑 한번 점수를 갖고 붙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방어적인 스탠스를 갖고 공부하시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방안, 효율적인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화면에 준비한 내용이 작년에 합격한 동차 수험생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물어봐서 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동차 수험생들 이거 점수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60개를 올해 합격하신 동차분들이고 이건 작년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했던 내용인데 일반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거. 민사소송법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특허 이것도 꽤 짧은 겁니다. 꽤 짧은 거예요. 짧은 편에 속하는 거예요. 평균 이상으로 얇은 편에 합격자 중에서도 얇은 편에 속하는 거고 상표법도 한 이 정도 점수를 가져서 한 55점 내외로 합격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도 나와요. 민사소송법이 그렇게까지 높아 보이진 않는데 58이면 특허 굉장히 순위권이거든요. 동차분들도 이런 경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거 변수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렇게 하시되 민사소송법 중심으로 가시고 특허나 상표 중에는 내가 공격적으로 접근해야 될 전략 과목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스탠스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구분하셔서 공부하심이 그래서 그렇게 큰 전략을 세우심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요. 59회 때도 마찬가지고 59회 때도
기본적으로 이때 민사소송법 좀 높게 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이렇게 고득점을 가져가고 이런 그림이 그냥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평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5점, 56점, 56점, 55점, 55점, 56점 다 합격선에서 겨우겨우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차 수험 생활을 보내실 때에는 공부하시다 보면 욕심이 계속 생겨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챙기고 싶고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계속해서 그런 마인드가 생기십니다. 그걸 가장 경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정말 수많은 동차 합격자들을 봤는데 저희 동기들도 마찬가지고 매년 나오고 있는 동차 합격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합격할 줄 알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합격할 줄 몰랐다라고.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도 뭐 대학교 생활을 할 때도 공부라는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한따까리를 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나는 합격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근처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점수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가장 전략적인 목표가 되겠다 정도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시험이 부족해요.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동차 수험생분들은 이 6월달, 7월달 시험을 앞두고 무슨 느낌이 드냐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한 달, 이거 1차 때도 많이 느끼셨죠? 한 달만, 2주일만 더 있었으면 그거 굉장히 바람직하게 공부하고 계신 겁니다. 공부를 하실수록 목마른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7월 달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동차 수험 생활이 쉽지는 않은데 한 9월 달에만 시험 봐도 동차 수험생의 비중은 저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르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던 관성이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양을 모두 다 커버하려고 하는데 2차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체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절대적인 양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걸 스스로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거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2차 시험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내가 민사소송법은 아직은 숙련 단계니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화 상표는 자신 있지 하고 실전 강의 딱 들어갑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기 계신 분들 전부다는 아니고 대부분의 분들이 하위권을 형성을 할 겁니다. 거기서 절대 낙담하실 필요 없어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자신감 하락이 뭐로 이어지냐? 계속 미뤄요. 실전 진입을. 계속 미룹니다. 아마 1차 공부하시면서도 이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건데 1차 시험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을 향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객관식에 진입해야 돼요. 한 번 더 책 보고 객관식 가자가 아니라 객관식 보고 책을 봐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래야지 책을 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틀렸었다. 이런 기억의 연관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2차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 문제풀이 방법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축구를 배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경기장이 몇 사이즈고 뭐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고 공은 안발로 차야 되고 이거보다 백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경기장에 한번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권투도 마찬가지죠. 복싱을 배울 때도 상대가 오면은 주먹을 피하고 때려라. 이게 아니라 들어가서 한번 맞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내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실전으로 빠르게 진입하시기 위한 방안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최종적인 목적, 점수대를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가능한 한 빠르게 실전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뭘 모르고 뭘 못하고 뭘 더해 나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 얘기해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선이라고 하는 게 수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격선을 대략 이 정도 선으로 볼게요. 그냥 이 x축을 그냥 시간으로 보겠고 실력을 y 값이라고 했을 때 합격선을 대략 이 정도로 본다면 2월 중순에 시작하셔서 지금 시점에 시작을 하셔서 2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은 계속해서 이 상황일 거예요. 초반에는 실력 향상이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차에서 법학 공부하실 때도 느끼셨을 건데 처음에 1회독할 때는 막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책을 다시 보면 어떻죠? 세 번째 다시 보면 다음 회독을 해야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공감하시죠? 다음 회독에 해야 실력 향상을 느낄 수 있는데 2차 시험은 다음 회독할 시간이 많이 없다고요. 달 단위로 한 회독을 잡아도 3월 내내 계속 내가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 라고 마인드셋을 아무리 해도 다음 에 문제 가면은 다른 주제예요. 다른 유형입니다. 그럼 또 깨질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 주에 또 깨질 겁니다. 이때 정말 포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포기를 많이 해요. 근데 실력 향상은, 자, 그리고 이때 불리한 이유는 또 무엇이냐? 이 기간을 우리는 매우 힘들게 3월, 5월에 겪지 않습니까? 이때 겪는데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들은 이미 동차 시즌에 이걸 겪었고, 그리고 이 실력 향상을 11월 이때부터 이렇게 쭉 만들어 오고 얘네들은 여기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실력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요. 그쵸? 얘네들은 이 안에서 실력 향상을 이렇게 만들 실력이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점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주변에서 놀 겁니다. 그래서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들이라면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요. 내가 이 정도 선에 접근하고 절대적인 합격을 담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나의 이런 실력의 오락가락이 있을 때, 상하폭이 있을 때 나의 하폭이 여기를 넘길 수 있는 실력, 이게 중요합니다. 내 실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하폭이 여기를 넘길 수 있냐. 근데 우리 동차 수험생활을 보내실 때 목적은 좀 달라지셔야 돼요. 최대한 7월달 근처에 갔을 때, 시험 당일에 갔을 때는 이 근처로 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의 실력의 상하폭이 있을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내가 준비한 주제냐, 유형은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건데 이 안에서 내 폭이 이렇게 되겠죠? 내 이렇게 폭이 될 때 동차 수험생분들이 내가 어떻게 나오든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 선에 맞추겠다, 이러는 순간 동차는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불가능해요. 나한테 좀 유리하게 내가 잘 준비한 주제, 그리고 강사가 말한 대로 나왔을 때 나는 합격하겠다. 정해진 선에서 공부했을 때 제대로 나왔을 때 합격하겠다. 이 정도 선으로 동차 생활을 보내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예, 그럼 1차 시험, 2차 시험에 대해서 차이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은 이미 많이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이 법과 판례를 공부하는 건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주어지죠. 그냥 사례형 문제 생각해 볼게요. 1차에서도 사례형 문제 나오죠. 사례형 문제 보시면은 사실관계가 있고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냐 암기하고 있냐를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 출제자가 법리를 적용합니다. 적용해놓고 이거 OX 판단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너 이거 이해하고 있어? 암기하고 있어?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췄는지를 따져보는 거고 2차 시험은 이제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야, 이거 우리가 법리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관계 줄게. 그리고 여기 묻는 바 상황을 줄게. 이거에 대해서 네가 나중에 변리사 전문가가 됐을 때 고객이 갖고 오는 상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냐. 법리를 직접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1차 시험을 할 때는 그냥 크게 이거를 다시 뽑아내야지라고 고민하시기보다는 눈으로 많이 바른다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바로 정오를 판단할 수 있게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거를 뽑아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뽑아서 설명한다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양은 훨씬 줄어들 겁니다. 1차 시험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지만 2차 시험에서는 우리 학계에서, 수험계에서, 아니면 실제 실무계에서 주요하게 논의가 되는 쟁점들, 주요 쟁점들 위주로 나옵니다. 중요한 개념 위주로 가요. 중요 판례들 위주로 갑니다. 그러면 남기하는 양이 줄어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항상 뽑아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뽑아내려면 내용을 담을 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해서 담으셔야 됩니다. 수많은 책을 개념이라고 상정해 보겠습니다. 책을 개념을 막 박아가지고 책에 방에 다 때려 박았어요. 이거 꺼내려고 하면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죠. 근데 내가 책을 쫙 받아놓고 책장을 이렇게 딱 라벨링 해가지고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바로 뽑아서 쓸 수 있죠. 그걸 감안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2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걸 다시 꺼내겠다를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실전 연습을 하시다 보면 훨씬 더 체감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 이렇게 객관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관계가 있고요. 그 사실관계가 객관식 시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법리가 적용될 결과를 정오 판단을 빠르고 적확하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했다면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답안지라는 것만 주어집니다. 문제에 사실관계와 설문이 주어지면서 이 답안지에 논술을 해보라라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라. 이 구체적인 방법론은 이제 본격적인 강의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 방향성은 계속해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걸 꺼낼 거다.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이걸 꺼낼 거다. 그럼 꺼내려고 하면은 이게 언제 꺼낼 건지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문제화 되는지, 언제 문제화 될 것이며 이거를 꺼낸다라고 했을 때 이 답안지에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적겠다 라고 해서 다 라벨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꺼낼 거를 감안하고 개념을 다 보셔야 된다. 이게 2차 시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주관식 논술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안에서 법리를 추출하고 그에 따라서 뭐 정확한 의미를 서술한 이후에 사안에 적용한다. 뭐 구구절절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관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주관적 평가. 답안지만 갖고 주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내가 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암기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안지로만 평가받는 거예요. 답안지로만 보는 사람이 나한테 고득점을 줄 수 있도록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답안지를 작성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길러져야 됩니다.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은데 지금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답안 작성 입문 강의라고 있어요. 제 커리큘럼 중에 답안 작성 입문 강의에 그게 오리엔테이션이 한 70분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럼 제가 답안지에 대해서 완전히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일단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차를 합격을 위한 애티튜드 시간이 지금 만만치가 않은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한 5월 때쯤에 생각나실 거예요. 무조건 완주하십시오. 무조건 완주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멀리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동차 안 될 것 같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동차 시즌에는 6월 달에 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놓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때 놓은 순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이기는 하지만 한 5월 달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6월 달부터 안 될 것 같다,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몸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컴퓨터를 찾게 되고 뭐 그런 경험이 없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동차 수험 시즌에는 절대로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할 것 같다라는 실력 못 만들어요. 최대한 근처로 가겠다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합격하는 겁니다. 무조건 완주하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완주를 해야 어쨌든 지금 괴로운 시간이니까 완주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 괴로운 시간은 결국에 기득이 되셔도 겪으셔야 돼요. 어쨌든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이라도 동차로 무조건 합격하시길 바라고 만약이라도 기득이 됐을 때 당장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새롭게 동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랑 동일선상에 서 있고 싶지 않죠. 그쵸? 기득으로는 무조건 합격을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동차가 최우선이고 무조건 완주를 하십시오. 그럼 무조건 완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인드셋은 무엇이냐? 지금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가 너무 바보 같고 낙담하고 그럴 겁니다. 그게 포기를 만드는데 지금은 내가 암기가 부족해서 아니면 실력이 부족해서 그리고 법리를 정확하게 적용 못해서 틀리고 점수가 낮고 순위가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지만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토양으로 삼아서 7월 달에 내가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고 이거 암기하지 못했고 나는 바보야 나는 똥멍청 이러시지 마시고 지금은 모르지만 이거 7월 달엔 내가 외웠을 거다. 7월 달에 외웠을 거다. 7월 달에 이걸 외웠음을 전제로 난 이거 문제풀이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항상 이걸 마인드셋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합격을 위한 공부 반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취지도 공부 양을 늘리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특히 2차 시험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1차 시험을 하실 때에도 바운더리를 잘 쳐두시고 그 안에서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2차 시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 또 3시, 4시 이렇게 되시는 수험생분들은 가끔 우리 시험에 짱돌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써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근본 없이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들이 나와도 나는 무조건 합격하고 싶다, 불합격을 피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두려움에 걱정에 3시 이상 되시는 4시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은 논문 찾아보기 시작하시고 뭐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원심 판례,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가끔 우리 시험 문제 보시면은 뭐 미국 연방 대법원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짱돌이라고 하죠. 소위 짱돌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 짱돌형 문제를 내가 미국 판례를 몰라서 아니면 논문을 몰라서 점수상 불이익을 맞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게요. 불이익을 맞는 경우는 없어요. 만약에 조금의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락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부분은 아닙니다.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큰 부분은 누구나 맞는 무죄를 틀리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는 A급 쟁점이 틀리는 거. 그거는 크리티컬합니다. 그리고 기득 이상 되시는 수험생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냐? 합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아니라 그분들도 해요. 다 사람이니까 다 해요. 우리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하지 마시고 특별한 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기득 30, 40분들도 실수를 해요. 그리고 오히려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부담감이 차원이 다릅니다. 동차 수험 시즌에는 물론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떨리겠지만 기득 시험을 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기득은 떨어지면 다시 민법 자연과학 해야 돼요. 다시 삼시를 해야 되고. 이게 바로 표정이 나오시네요. 상황이 다르죠. 그 절박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건데,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그분은 합격을 하는 것이고, 이게 실수를 유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제대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초고득점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적정선 있죠. 우리가 목표로 잡아야 되는 선. 그 정도 선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마인드셋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암기랑 답안 작성을 제발 뒤로 미루지 마세요. 암기와 답안 작성을, 실전을 한 5월, 6월부터 나는 암기 시작해야지, 답안 작성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3월부터 외우세요. 근데 외우시라고 하는 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변리사님, 제가 외우려고 하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너무너무 어렵다. 1회독 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암기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느 순간 외웠다 딱 이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덧칠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공부하시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판례 문장 자체를 이렇게 끌고 와서 내가 답안지를 현출할 수 있게 한 2줄, 3줄을 외워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거 수많은 판례 외우려고 외울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 이상한 천재들이 있긴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겠죠. 그럼 처음에는 모시고 강의 듣고 판례를 얘기를 하면서 한 줄, 2줄, 3줄, 4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센텐스 표현 하나, 문장 하나, 문구 하나 이걸 가져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만 이렇게 현출해서 앞뒤로 어느 정도 지어낼 수 있게. 그 다음 해독 때는 얘 갖고 다음 표현까지 또 늘려나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랑 답안 작성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들어요. 답안 작성을 다음 달부터 하려고 한다. 그러시지 마세요. 동차분들의 마지노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5월입니다. 공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4월이고 여기 마지노선은 5월에 시작하셔야 돼요. 5월에 시작하셔야지 동차로서 어느 정도 합격의 각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좋은 말 적혀져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 좀만 더 있으면 할 텐데 그냥 가볍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차 시험에서 논술형 시험에서 절대적인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00점짜리 답안지는 없다고. 최선의 답안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최선의 답안지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답안지가 아니에요. 배점 기준표를 예상해서 득점 받기에 가장 좋은 답안지가 최선의 답안지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니 변리사님 지금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저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논리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자의 의도에서 어떤 답안지가 어떤 논리를 펴야지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은지 관점은 항상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는 거 맞아요. 필드에 나가셔서 IP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컨설팅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진짜 전문가가 됐을 때가 중요한 거고 지금 당장은 누가 날 평가한다라고 생각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도착 지점은 생각만큼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3월 달에 엄청 멀어 보입니다. 절대 불가능. 이거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 공감하실 겁니다. 한 4월 달쯤에 이거 안 돼. 안 됩니다. 돼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은 아닌데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근처까지 가셔서 나한테 유리하게 나오고 내 컨디션이 좋으면 합격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만약이라도 내가 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아셔야지 다시 시작할 때 길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완주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너무 막 무리한 스케줄로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스케줄 채우실 때 항상 민사소송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허 막 욕심 생기고 상표 욕심 생기고 아는데 민사소송법 스케줄을 해야 하면서까지 특허 상표에 시간을 분배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시험 보는 건 7월에 나다. 뭐 처음에 부족한 걸로 기죽을 필요 없다. 뭐 이런 뭐 용기의 말 이렇게 적어놨고요. 합격을 위한 공부 아까 말씀드렸죠. 아웃풋을 위한 인풋이 중요하다. 언제 쓸 건지 무엇을 쓸 것인지 언제 문제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건 1차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우리 특히 2차에서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탐구 심도 있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 암기와 답안 작성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마라.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암기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 암기하실 때에도 처음에 3줄, 4줄 암기하려면 큰 부담이 따를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얘 문종이나 논리 구조를 나누세요. 예전에 영어 공부하실 때 그 주어 동사 나누듯이 문장 구조를 나누시고 거기서 일단 처음 1회독 할 때는 표현을 암기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일단은 결론 암기하십시오.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판례 표현대로 현출해야지 고득점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판례 표현을 그대로 연출하지 못하고 그냥 판례 결론을 내가 적었다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이게 1스텝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결론 맞추고 결론 암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해독 때 아마 여기까지가 3, 4월에 마무리가 될 거예요. 다음 5월, 6월에 해독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키워드가 되는 표현들, 센텐스 아니면은 뭐 두 문자 등을 통해서 암기를 하시고 이제 이걸 문장으로 연출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문장으로 하는 연습. 이게 2차 시험에서의 암기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느낌의 답안지를 줘라.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빠르게 제 커리큘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동차분들이 동차 시즌을 보낼 때 드리고 싶은 뭐 조언, 잔소리 비슷한 거였고 특허법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뭐 강의 커리큘럼은 이론 강의와 서술형 강의 그리고 파이널 강의가 있는데 이 이론 강의에서는 기본 이론 강의가 있고 판례 심화 강의, 기출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이 판례 심화 강의, 기출 심화 강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심화 강의이기 때문에 커리큘럼에서 반드시 수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차 시즌을 보내실 때는 수강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인 준비는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건 이거예요. 기본 이론 강의 들어야 되냐? 아 이거 법 내용이 똑같은데 판례 내용이 똑같은데 새로운 게 없는데 기본 이론 강의 들어야 되냐? 저는 수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이 어떻게 오냐? 변리사님 제가 들어봤는데 1차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시간이 아까운데 서술형부터 바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제가 당연히 1차 강의도 하고 2차 강의도 하는 입장에서 2차 기본이론 정리하실 때는 문제풀이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1차 동차 수험생분들은 아직 그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지식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론을 설명 안 들으시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시면 서술형 입문 강의가 답안 작성 입문 강의와 연습 강의가 있는데 연습 강의는 총 2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모든 유형을 다 준비하자라는 의미고 입문 강의가 2차 시험에 진입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아주 기초적인 설명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유형들 설명드리는 10개짜리 강의입니다. 저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고민을 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수강하시면서 진도 범위에 맞춰서 기본 이론 강의를 이렇게 들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2차적인 지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당장이야 좀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나중에 스스로 전환하시려고 하면 그때 또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이 기본 답안 작성 입문 강의 이게 10강짜리인데 이게 1강부터 10강까지 돼 있고 아까 기본 이론 강의가 아마 30강까지 돼 있을 겁니다. 네, 진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다 들으시기 편하게 진도 순서가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 매칭해서 들으시는 걸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이거 입문 강의가 이 동차여인 거 많이 알겠는데 연습 강의가 전부 다 준비하는 것 같고 나는 특허의 전략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기득처럼 이걸 들어볼까 한다.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혹시라도 나올 뭐 유형까지 다 대비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차 스탠스에서 적절한 방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양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입문 강의와 연습 강의를 나눠서 했는데 일단 둘 다 들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둘 다 들을 필요는 없고 비슷한 내용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입문 강의를 처음 진행을 했었는데 연습만 하고 그 전까지 연습만 하고 이 입문 강의를 오래 준비를 하면서는 진짜 이제 처음 진입하는 사람들 상대로 좀 더 적합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제작을 해서 저라면 이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입문 일단 이거 먼저 들어보다가 필요성을 느끼면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들으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정석대로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입문 강의 듣고 실전으로 진입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답안 실전형 강의는 실전 A, 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본 이론 강의 총 3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교재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대마특허법 7판인지 8판인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어쨌든 예, 답안 작성 입문 강의가 있는데 총 10강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거 강의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 작성 입문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나는 기본 이론 강의를 먼저 듣겠다. 아니면 변호사님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연습 강의 듣겠다.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입문 강의 꼭 들으세요. 답안 작성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1시간 넘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꼭 들으시고 뭐든 시작하세요. 꼭 들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에 뭐 실전형 강의가 있고
이 답안 작성, 입문 연습 강의 같은 경우에는 사례집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도 주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례집에 총 150문제가 있습니다. 150문제를 다 논술로 써보실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특허나 상표 같은 경우에는 역대 기출 경향을 살펴보면은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최근 판례들, 최근에 업계에서 유명하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들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실전 강의에서 제가 다 문제로 구성하고 정리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제가 중요도 선별을 해 드릴 겁니다만 입문 강의나 연습 강의에서 이 사례집에서 150문제는 다 풀어보실 필요 전혀 없고요. 눈으로만 약식으로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빠르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유형을 한번 쭉 훑어보겠다.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거를 1번부터 150번까지 다 풀려고 하면은 이거 3시 안에도 안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공부 방법론은 이 여기 강의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아마 3월, 4월 정도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입문 강의 아니면은 뭐 기본 이론 강의 정도를 수강을 하시고 뭐 빠르면은 좀 본격적으로 했을 때는 4월 달에 아니면은 이제 5월 달 이후에는 실전형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실전 A, 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전형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업로드가 될 거고요. 현장으로 진행이 될 때 시간 내에 진짜 실전처럼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중요한 판례들, 이슈들을 전부 다 문제화할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유형들은 사례집으로 눈으로 빠르게 보시고 이제 진짜 진심으로 올해 시험을 준비하는 주요 쟁점들은 실전 A와 실전 B에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총 8강으로 진행이 되니까 하나당 4문제 있죠? 총 32문제가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4문제씩 풀어보고 제가 강평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16문제겠죠? 총 48문제로 진행이 되고 실전 B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법과 4강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는 5월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 일정이 픽스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종 정리는 뭐 그냥 선택이죠. 최종 정리는 앞으로 강의하시는 수강 커리큘럼 보내시는 과정에서 스스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서술형 강의 들으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감 왔고 좀 더 보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때 얘네들 선택하시면 되지 절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커리큘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놨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마 뒤에 나오는 강사님이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뭐 Q&A도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시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원하시는 뭐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주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급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